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내 무릎 다 망가진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무시뿐이더라고요. 내가 사준 아파트에서 살면서 나를 짐짝 취급하는 자식들을 보며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혹시 제 인생이 신기루였던 걸까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잃어버린 내 돈과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저는 아주 특별한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이 기적 같은 복수극의 끝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정말 궁금해요. 제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면 구독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할 제 인생 역전 스토리가 바로 시작됩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먼저 떠졌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은 참 무서운 거죠. 몸이 기억한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강북구의 가파른 골목 끝자락. 30년 된 이 낡은 붉은 벽돌집에도 어김없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죠. 아직 밖은 캄캄한데 제 몸은 이미 하루를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관절염 때문에 욱신거리는 무릎을 짚고 겨우 일어나 앉았어요. 습관처럼 옆방 문을 살며시 열어봤죠. 거기엔 43이 된 내 아들 지훈이가 잠들어 있어요. 덩치는 산만한데 자는 얼굴은 영락없이 아이 같아요. 이불을 발로 걷어차고 자는 버릇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고쳐 덮어줬어요. 그 거친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아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마디가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굳은 살이 박여서 마치 나무옹이 같아 보이네요. 이 거친 손을 볼 때마다 40년 전 그날이 떠올라요. 지훈이가 장애 판정을 받던 날이었죠. 남편이라는 작자는 저런 놈을 시설에 안 보내면 내 인생은 끝이야라며 매정하게 짐을 쌌어요.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저를 뿌리치고 나가던 그 뒷모습이 아직도 제 눈엔 어제 일처럼 선해요. 그 인간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내 새끼 내가 지키겠다고, 보란 듯이 키워내겠다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밤에는 세탁소에서 남의 옷을 다렸죠. 뜨거운 증기에 손이 데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두 아들을 키웠네요. 부엌으로 나와 아침을 준비하면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문득 이게 내게 주어진 평화인가 싶기도 하고 어쩌면 끝나지 않는 형벌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지훈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냄새가 낡은 집안을 채우니까 조금은 살 것 같더라고요. 거실에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고령화 사회니 노인 빈곤 문제니 하는 우울한 소식들만 흘러나오는데 제 눈은 달력에 꽂혔죠. 이번 주말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바로 우리 큰아들 민준이 생일이에요. 민준이는 제 자부심이자 보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지금은 번듯한 건설회사 과장님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으니까요. 지훈이 때문에 힘들 때마다 민준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버텼는지도 몰라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내봤어요. 잔고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지난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요. 5년 전이었죠. 민준이가 경기도 신도시로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제가 평생 다리미 열기를 견디며 모은 돈 3억 원을 보태줬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세탁소 찜통더위 속에서 땀띠가 나고 손가락 관절이 휘어지도록 일해서 모은 제 뼈와 살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넓은 집에서 산다니까, 손녀딸 기죽지 않고 키운다니까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옛말, 그게 딱 제 마음이었죠. 오후에는 잠깐 동네 시장에 다녀왔어요. 단골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자식들 믿으면 안 된다고. 노후 자금은 꼭 쥐고 있어야 대접받는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찔리면서도 겉으로는 큰 소리를 쳤어요. 우리 민준이는 다르다고, 얼마나 효자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웃어넘겼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웃음 뒤로 싸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요즘 들어 며느리 서윤이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세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반가웠는데 이제는 벨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발신자를 보니 며느리라고 떠 있었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상냥한 척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가시는 숨길 수가 없더군요. 이번 민준 씨 생일에는 집으로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조용히 외식하겠다고요. 거기까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덧붙이는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아시지 않냐면서 지훈 도련님 데리고 오시면 분위기도 그렇고 애들 교육상 보기 안 좋다고 식당에서도 싫어한다나요.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그래도 애비 생일인데 어미가 끓인 미역국이라도 먹여야 하지 않겠냐고 사정하듯 말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코웃음을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누가 촌스럽게 미역국을 끓여 먹냐고 그냥 용돈이나 좀 넉넉히 붙여달래요. 손녀 학원비도 올랐다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전화기만 바라봤어요. 거실 한쪽에서는 지훈이가 블록을 쌓으며 혼자 놀고 있었죠. 입으로는 형아, 형아 하고 중얼거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지훈이는 형을 저렇게 찾는데 형이라는 놈은 그리고 그 식구들은 우리를 철저히 밀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서늘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단순히 며느리가 얄미운 게 아니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랑 지훈이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 아니, 어쩌면 이미 지워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3억이라는 돈을 내줄 때만 해도 나는 그 집의 기둥인 줄 알았는데 돈이 다 빠져나간 지금의 나는 그저 낡고 거추장스러운 짐짝 취급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창밖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지는데 불도 켜지 않은 좁은 방 안에서 저는 식어버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어요. 지훈이가 쌓아 올린 블록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꼭 제 마음 같아서 차마 돌아보지도 못하고 입술만 꾹 깨물었답니다. 며칠 전 그 전화 한 통으로 제 가슴에 대못이 박힌 줄 알았는데 그건 그저 서막에 불과했나 봐요. 며칠 뒤 예고도 없이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며느리 서윤이었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올 애가 아닌데 싶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라고 부랴부랴 문을 열어줬죠. 현관에 들어선 며느리는 화려한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있었어요. 우리 집 좁은 현관이 꽉 차 보이는 게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더군요. 들어오라고 해도 바닥이 더럽다는 듯이 발끝을 세워 걷더니 소파에도 엉덩이를 깊숙이 붙이지 않고 끝에만 살짝 걸터 앉는 거예요. 물 한 잔 주랴 물어도 됐다고 손사래를 치더니 뜸들이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다시 일을 나갈까 한다더군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서 맞벌이를 해야겠다면서요. 거기까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저보고 좀 와서 봐달라는 거예요. 경기도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든지 아니면 평일엔 아예 자기네 집에서 먹고 자면서 살림까지 맡아달라는 식이었죠. 순간 멍해져서 되물었어요. 그럼 우리 지훈이는 어떡하냐고요. 지훈이는 혼자 밥도 못 챙겨 먹고 제가 잠시라도 눈을 떼면 불안해하는 아이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금세 패닉에 빠지는 애를 두고 어떻게 거기를 가냐고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더군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아니 준비해둔 말을 뱉어내듯이 쏘아붙이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어요. 도련님은 이제 시설에 보내래요. 언제까지 끼고 살 거냐면서요. 제가 그렇게 과보하니까 도련님이 더 사회성이 없는 거 아니냐고 훈계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어머니는 핑계도 참 좋으시다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장애인 아들을 방패 삼아서 며느리 돕기 싫어하시는 거
요즘 말로 선택적 육아인 거 다 안다고요. 그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선택적 육아라니요. 방패라니요. 지훈이를 돌보며 보낸 지난 40년의 세월. 그 고단하고 눈물겨운 시간이 순식간에 게으름과 핑계로 매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내 새끼가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밤잠 설쳐가며 지켰는데 그게 며느리 눈에는 하기 싫은 일 피하려는 꼼수로밖에 안 보였나 봐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었어요. 그때였어요. 안방 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나왔어요. 낯선 목소리가 들리니까 궁금했나 봐요. 거실에 앉아있는 형수를 보더니 지훈이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지훈이는 사람을 참 좋아하거든요. 해맑게 웃으면서 형수님, 밥 하고 다가갔어요. 배고프다는 게 아니라 반갑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지훈이가 반가운 마음에 서윤이의 옷자락을 살짝 잡으려 했죠. 그 순간 집이 떠나갈 듯한 비명이 울렸어요. 서윤이가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거 놓으라고, 이게 얼마짜린데 더러운 손으로 만지냐고 악을 쓰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노려보며 쏘아붙이는데 그 눈빛에 경멸이 가득했어요. 덩치는 산만한데 하는 짓은 진짜 짐승 같다고, 소름 끼쳐서 못 봐주겠다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짐승이라니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시동생한테, 그것도 사람한테 짐승이라니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평소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던 저였지만 자식 욕을 듣고 참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 말 다 했냐고, 내 도련님한테 짐승이라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소리쳤죠. 그런데 서윤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따지더군요. 틀린 말 했냐고요. 나이 40 넘어서 사람 구실 못하고 밥만 찾으면 그게 짐승이지 뭐냐면서 애들 정서에 안 좋으니까 앞으로 명절에도 웬만하면 오지 말라고 객기를 박았어요. 냄새나고 혐오감 준다고요. 그 말을 남기고는 핸드백을 챙겨서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지훈이를 봤어요. 영문도 모른 채 형수가 화내고 나가버리니 잔뜩 겁을 먹고 몸을 떨고 있더라고요. 엄마, 형수님, 갔어? 하고 묻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멸시, 그것만으로도 벅찬데 이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내 자식이 짐승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했거든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잔인한 상처를 주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공과 금 고지서가 날아오고 지훈이 약이 떨어지니 몸을 일으킬 수밖에 없더군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은행 볼일을 보러 나갔어요. 지훈이 약값이라도 찾으려고 현금 인출기 앞에 섰죠. 습관처럼 통장 정리를 눌렀어요. 찌지직, 찌지직. 통장이 인쇄되는 기계음 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었는데 기계에서 툭 튀어나온 통장을 펼쳐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잔액란에 찍힌 숫자가 이상했어요. 분명 1,500만 원이 넘게 있어야 하는데 숫자가 너무 짧은 거예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죠. 32영원. 네, 32,000원이 남아있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기계가 고장났나 싶어 거래 내역을 훑어내려갔죠. 일주일 전이었어요. 며느리가 다녀가던 그 즈음 이서윤이라는 이름으로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그렇게 며칠에 걸쳐 총일 500만 원이 인터넷 뱅킹으로 빠져나갔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차가운 은행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제가 더 이상 늙고 병들어 신문 배달도 못하게 될 때 혹여나 제가 지훈이보다 먼저 눈을 감게 되면 지훈이 밥이라도 굶지 말라고 남겨둔 마지막 비상금이자 목숨줄이었어요. 3억을 다 내주고도 혹시 몰라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악착같이 쥐고 있던 그 피 같은 돈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문득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어요.
얼마 전 며느리가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했던 게 떠올랐죠. 어머니, 공인인증서 갱신해야 하는데 어려우시죠? 제가 해드릴 테니까 비밀번호랑 보안카드 번호 좀 알려주세요. 했던 그 말이요. 저는 그게 며느리의 효심인 줄만 알았어요. 늙은 시어미가 은행 업무 어려워할까봐 챙겨주는 줄만 알고 고맙다며 다 불러줬었죠. 그런데 그게 도움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범죄였던 거예요. 내 믿음을, 내 무지함을 이용해 내 아들의 생명줄을 끊어놓으려는 도둑질이었던 거죠. 은행 직원이 놀라서 달려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가 저를 보며 짓던 그 싸늘한 미소와 지훈이를 보며 짐승이라고 했던 그 목소리만 귓가에 윙윙거릴 뿐이었죠.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간절하게 들었답니다. 은행 바닥에서 겨우 몸을 추스른 저는 난생 처음으로 지훈이를 옆집 아주머니께 맡기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평소 같으면 택시비가 아까워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탔을 테지만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경기도까지 가는 내내 손에 쥔 통장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시간, 아들이 사는 아파트 거실에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마침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사과를 깎고 있더군요. 저를 보고도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오셨어요. 하며 더 끝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는 게 마치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쥐고 있던 통장을 식탁 위에 팽개치듯 던졌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내 노후 자금이자 지훈이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그 돈에 왜 네가 손을 댔냐고요. 그런데 서윤이 반응이 기가 막히더군요.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아, 그거요? 하더라고요. 민지 영어 유치원 등록비 내고 이번에 자기 차 바꾸는데 좀 보탰다면서요. 마치 남의 돈이 아니라 자기 지갑에서 꺼내 쓴 것처럼 태연하게 말하는데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멍해질 정도였어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냐고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쳤죠. 그랬더니 서윤이가 콧방귀를 뀌면서 사과 깎던 과도를 탁 내려놓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는데 그 논리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솔직해지자면서 어차피 제가 죽으면 그 돈은 법적으로 다 자기들 거래요. 지훈이는 돈 관리도 못하니까 상속세 내고 복잡해지느니 미리 증여받았다고 칠하더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돈을 엉뚱한 데 썼냐고, 어머니 손녀 교육에 썼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 돈 썩혀서 뭐 하냐고, 저 아니면 누가 그 돈 유용하게 쓰겠냐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말문이 막히다 못해 숨이 턱턱 막혀오더라고요. 내 피땀 어린 돈을 훔쳐가고도 자녀 교육이니 미래 상속이니 하며 합리화하는 꼴을 보니 이게 바로 뉴스에서나 보던 경제적 학대구나 싶어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때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리고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구세주라도 만난 심정으로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했죠. 민준아, 내 처가 내 돈 500만 원을 훔쳐갔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들이라면, 적어도 내 아들이라면 펄쩍 뛰며 아내를 나무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민준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인상을 쓰며 넥타이를 풀더군요. 엄마 오셨냐고 무미건조하게 묻더니 아내의 도둑질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서윤이가 말하긴 했다면서 그런데 꼭 훔쳐갔다고 표현해야 하냐고 되묻더라고요. 가족끼리 그런 말 쓰는 거 아니라면서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가족끼리 훔쳐간 게 아니라면 뭐라고 해야 하냐고 되묻자 민준이는 오히려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자기네 형편 빠듯한 거 알지 않냐면서 엄마는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 그 돈 없다고 당장 굶어 죽는 거 아니지 않냐고요. 제발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면서 자기도 회사 일로 힘든데 엄마까지 왜 그러냐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까지 왜 그러세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공범이었고 심지어 저의 희생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에게 저는 감정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곶감 빼먹듯 재산을 빼다 쓸 수 있는 자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쫓겨나듯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죠.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정류장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다가오더라고요. 40년 전 남편이 짐 싸들고 나갔을 때보다 더 깊고 어두운 절망감이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진동했어요. 며느리 서윤이었죠.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마지막 남은 일말에 기대조차 산산이 조각나버렸어요. 오늘 실망이라면서 돈일 500만 원의 아들 부부를 도둑 취급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면서 반성하실 때까지 손녀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데 정말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늙고 병들고 돈도 잃고 이제는 자식마저 잃어버린 노인의 얼굴이 거기 있었죠. 소리내어 올 힘조차 없어서 가슴만 퍽퍽 치며 빗물 섞인 눈물을 삼켰어요. 저 멀리 화려하게 불이 켜진 아파트 단지 어딘가 내가 뼈 빠지게 일해 사준 그 집에서 저를 조롱하며 편히 잠들었을 아들 부부를 생각하니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화병이 터진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억울하고 분해서 이대로는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밤이었답니다. 그날 밤 비를 쫄딱 맞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며칠을 시체처럼 알아누웠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온몸이 불덩이 같아서 이대로 눈을 감으면 차라리 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런데 희미해져가는 제 정신을 붙잡은 건 다름 아닌 지훈이의 목소리였어요. 방문 너머로 들리는 엄마, 밥, 엄마, 밥. 그 서툰 말소리가 제 심장을 쿵쿵 두드리는 것 같았죠.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쓰러지면 내 새끼는 어떻게 되나. 며느리 말대로 시설로 끌려가서 정말 짐승 취급을 당하며 살다가 죽겠구나. 그 생각이 미치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야 한다. 아니, 내 것을 되찾아야 한다. 내 아들의 목숨값을 훔쳐간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 도끼가 저를 일으켜 세운 거죠. 지팡이를 짚고 휘청거리는 다리를 끌며 제가 찾아간 곳은 동네 주민센터 옆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였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을 두드렸죠. 그곳에서 강대호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국선 변호사 출신이라는데 낡은 양복을 입고 제 이야기를 듣는 눈빛이 어찌나 깊고 진지하던지 저도 모르게 펑펑 눈물을 쏟으며 모든 걸 털어놓게 되더군요. 500만 원을 도둑 맞은 이야기, 아파트를 사줬더니 문전박대를 당한 이야기, 그리고 내 아들을 짐승이라 부른 그 끔찍한 모욕까지 전부 다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강 변호사님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어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고요. 엄연한 절도죄고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되물었죠. 줬던 아파트를 다시 뺏을 수 있다는 말이냐고요. 그랬더니 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요즘 불효자 방지법 관련된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받았는데 부양은커녕 폐륜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미 등기가 넘어간 재산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잃어버린 돈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칼이 있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었죠. 하지만 변호사님은 냉정하게 덧붙이셨어요.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우는 곳이라고요.
아주 확실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상담소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전자상가로 가서 쌈짓돈을 탈탈 털어 가장 성능 좋다는 초소형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그 차가운 기계를 쥐고 집으로 돌아와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전화기를 들었죠. 상대는 며느리 서윤이었어요. 신호음이 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목소리를 깔고 연기를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어리석고 풀이 죽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로요. 애미야, 내가 며칠 누워있다 보니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다. 돈은 그래, 너희가 쓴 거 내가 이해하마. 손녀한테 썼다는데 내가 너무 야박했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즉각적인 방심이라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조금 전까지 저를 도둑 취급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유, 진작 그러셨어야죠. 하고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훈 도련님 시설은 알아봤냐고. 그게 순서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 버튼을 꾹 눌렀어요. 그리고는 짐짓 억울한 척 마지막 미끼를 던졌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데 나한테 짐승이라고 한 건 너무하지 않니? 그래도 내 도련님인데. 그러자 서윤이는 거칠 것이 없었어요. 이미 제가 꼬리를 내렸다고 판단했는지 그동안 속에 담아뒀던 본심을 필터 없이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팩트잖아요. 나이 40 넘어서 밥만 축내고 똥오줌 못 가리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에요. 저 솔직히 그 꼴 더는 못 봐요. 소름 끼쳐서.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어요. 더 확실한 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더 거들었죠.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어머니, 제발 꿈 깨세요. 그리고 그 돈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봤자 약값으로 쓰나 우리가 차봤구나.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사라질 돈인데 생색 좀 내지 마세요. 늙으면 곱게 죽어야지. 왜 살아있는 자식 앞길을 막아요? 안 그래요? 늙으면 죽어야지. 그 말이 제 귓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었죠.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아들과 며느리라는 탈을 쓴 악마들이구나. 저는 대꾸도 없이 조용히 전화를 끊고 녹음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하는 그 작은 소리가 마치 총을 장전하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제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40년 전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힘없는 노인네가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시 강 변호사님 사무실을 찾았어요. 책상 위에 제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올려놨죠. 며느리의 집 IP 주소가 찍힌 은행 거래 내역서, 방금 따끈따끈하게 녹취한 통화 파일,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 그건 5년 전 아파트를 사줄 때 민준이가 썼던 효도 각서였어요. 법적으로 공증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며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적힌 아들의 친필 서명이 담긴 쪽지였죠. 그때는 그저 아들의 마음이 기특해서 간직해둔 거였는데 이게 그들을 찌를 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강 변호사님이 자료들을 꼼꼼히 훑어보시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할머니. 500만 원에 대한 절도 및 횡령 혐의, 그리고 아파트 반환 소송까지 동시에 진행하시죠.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아드님과 며느님 아마 사회적으로 매장될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직장이고 이웃이고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변호사님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지만 저는 지갑 속에 넣어 다니던 지훈이의 꼬깃꼬깃한 사진을 꺼내 어루만지며 대답했어요. 망설임 같은 건 이미 지난밤 빗물에 다 씻겨 내려갔거든요. 변호사님, 내 새끼 짐승 취급한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겁니다. 나는 엄마니까요. 내 아들 지훈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악마가 되어도 좋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될 겁니다.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저는 옷깃을 여미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될 전쟁을 앞두고 제 가슴 속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들이 피눈물을 흘릴 차례였어요. 평화로워 보였겠죠. 그들 눈에는 세상이 여전히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민준이는 회사에서 잘 나가는 과장님으로, 서윤이는 돈 많은 시어머니 둔 척하며 우아하게 브런치를 즐기는 사모님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폭풍우는 이미 그들의 문턱을 넘고 있었답니다. 점심시간 무렵이었을 거예요. 민준이가 동료들과 웃으며 밥 먹으러 나가려는데 회사 로비로 법원 등기가 도착했어요. 봉투에 적힌 서울가정법원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아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안 봐도 훤하네요. 봉투를 뜯고 소장이라는 두 글자와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원고 김혜숙, 피고 박민준, 이서윤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을 때 아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및 손해배상. 그동안 당연히 제 것이라 여겼던 아파트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같은 시각 서윤이의 집에도 불벼락이 떨어졌죠. 거긴 더 심각했어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장까지 날아들었으니까요. 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우아한 척하며 살던 그녀의 손에 쥐어진 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경고장이었어요. 서윤이는 비명을 지르며 제게 전화를 걸어댔어요. 수십 통, 아니 수백 통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강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전화를 받으셨죠. 앞으로 모든 연락은 법률 대리인인 저에게 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서윤이가 얼마나 길길이 날뛰었을지 상상이 가더군요. 시간이 흘러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지훈이에게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저 역시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법정이라는 곳이 참 차갑고 무섭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서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피고석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를 봤어요. 며칠 새 왰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서윤이의 원맨쇼가 펼쳐졌어요. 판사님 앞에서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효부상이라도 줘야 할 판이었죠. 판사님, 억울합니다. 시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으셔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은 어머니가 손녀 예쁘다고 쓰라고 주신 거고요. 저희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아파트도 저희가 대출금 갚아가며 겨우겨우 지킨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데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어요. 거기에 민준이까지 거들더군요. 어머니가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저희한테 화풀이 하시는 겁니다. 제발 저희 가정 좀 지켜주십시오. 아들의 입에서 나온 화풀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내 뱃속으로 낳아 기른 자식이 나를 치매 노인의 화풀이 대상으로 몰아가는 꼴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판사님이 제게 발언 기회를 주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강 변호사님을 쳐다봤죠. 이제 끝내자는 신호였어요. 강 변호사님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피고인들의 평소 태도를 알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스피커를 통해 그날의 통화 내용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지지직. 늙으면 죽어야지. 왜 자식 앞길을 막아요? 짐승 같아요. 소름 끼쳐.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돈인데. 서윤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의 정막을 찢어 놓았어요. 그 적나라한 폭언들이 하나하나 터져 나올 때마다 방청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윤이를 쳐다봤고 판사님의 미간은 깊은 계곡처럼 찌푸려졌어요. 서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가는 게 보이더군요. 입을 틀어막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꼴이라니.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자기 아내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강 변호사님은 넷기를 박듯 추가 증거를 제시했죠. 은행 IP 접속 로그 기록, 해숙 씨가 아닌 서윤 씨의 집 컴퓨터에서 접속해 돈을 이체한 명백한 증거였어요. 치매 노인의 오락가락한 기억이 아니라 명백한 계획 범죄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었죠. 판결이 내려지던 날의 그 공기,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판사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주문을 읽어 내려가셨어요.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무단 인출한 일 500만 원 및 위자료 2억만 원을 지급하라.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미 증여된 재산이라도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땅땅땅. 망치 소리가 제 가슴속 응어리를 깨부수는 것 같았어요. 형사 재판 결과도 가혹했죠. 이서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초범이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라는 명령을 고려해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거예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품 가방 대신 빨간 줄을 목에 걸게 된 셈이죠. 하지만 법적 처벌보다 무서운 건 사회적 매장이었어요. 이 사건이 노인학대 및 불효소송 승소 사례로 언론에 작게 보도되면서 좁은 지역사회와 민준이네 회사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거든요. 부모 돈 훔치고 장애인 동생 버리려다 집까지 뺏긴 놈, 폐류나 도둑놈. 민준이는 회사 내 감찰 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권고사직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엘리트 과장님에서 하루아침에 손가락질 받는 신세로 전락한 거죠. 부부 사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박살이 났죠. 서로 네 탓이네 하며 싸우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울릴 정도였대요. 결국 이혼 소송 이야기까지 오간다더군요.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품위와 돈, 그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며칠 뒤 제 통장에 돈이 입금됐어요. 되찾은 일 500만 원, 위자료, 그리고 아파트를 금매로 처분해서 생긴 수억 원의 현금. 그 긴 숫자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서글펐어요. 이게 내 아들의 몰락과 맞바꾼 돈이라니 자식 이겨먹은 부모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고 지훈이를 바라봤죠. 이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나와 지훈이를 지켜줄 튼튼한 갑옷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자식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고 지훈이 좋아하는 고기 실컷 사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 말이에요. 저는 결심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이 돈을 쓰겠다고요. 40년 동안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느라 잊고 살았던 김혜숙의 인생을 이제라도 되찾아야겠다고요. 통장을 품에 안고 은행을 나서는데 밖에는 여전히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처럼요. 이제 정말 끝이 났구나. 아니 이제야 비로소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이 든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이죠. 30년을 살았던 강북구의 낡은 붉은 벽돌집. 그 짐을 다 빼고 나니 집이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텅 빈 방 안을 둘러보는데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고 밤늦게까지 다림질을 하며 이 집을 지켜냈던 기억. 지훈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 그리고 남편이 떠나던 그 차가운 뒷모습까지 그 모든 희로애락이 저 벽지 얼룩 하나하나에 배어 있는 것 같아 발길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이삿짐 트럭이 시동을 걸고 있을 때였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 비틀거하며 걸어오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민준이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번듯한 양복에 윤기가 흐르던 제 큰아들이 지금은 수염도 깎지 못한 채 구겨진 옷을 입고 제 앞에 서 있었어요. 회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서윤이와는 이혼 소송 중이라더니 사람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제 다리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서윤이랑은 끝낼게요. 제가 다시 모실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어미의 마음인가 봐요. 예전 같았으면 같이 울면서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하고 안아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담담한 눈으로 민준이를 내려다봤죠.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해줬어요. 민준아,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너와 같이 살 수는 없어. 깨진 그릇은 아무리 잘 붙여도 다시 물이 새는 법이란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내 인생을 살 테니. 그리고 지훈이는 내가 책임진다. 너한테 짐 안 지울 테니 걱정하지 마라. 민준이가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아마 엄마가 매몰차게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겠죠. 하지만 이건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거였죠. 우리가 다시 얽히면 서로에게 짐이 되고 상처가 될 뿐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아니까요. 저는 멍하니 앉아있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툭 쳐주고는 미련 없이 트럭에 올랐어요. 백미러로 멀어지는 아들의 모습과 낡은 집이 점 하나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며 저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답니다. 진짜 이별을 하고 나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네요. 여기 강원도 강릉의 바닷가 마을은 공기부터가 달라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오면 머릿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에요. 되찾은 돈으로 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하나 마련했어요. 마당 한편에는 텃밭을 일궈서 상추랑 고추를 심었는데 어찌나 잘 자라는지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무엇보다 우리 지훈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서울에서는 혹여나 남들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집안에만 가둬두다시피 했는데 여기서는 마당에서 강아지, 바다랑 하루 종일 뛰어놀아요. 흙을 밟고 햇볕을 쬐어서 그런지 얼굴도 까무잡잡하게 탔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졌죠.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낯설어 하더니 이제는 지훈이가 지나가면 사탕도 쥐어주고 인사도 건네줘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거울을 보면 표정이 10년은 젊어 보인달까요. 요즘은 일주일에 3번씩 지역 복지관에 나가서 반찬 봉사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식당이라는 게 그렇게 지긋지긋했는데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나누는 밥이라 그런지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복지관 사람들은 저를 장애인 아들 둔 불쌍한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손맛 좋고 인심 좋은 김 여사님이라고 부르죠. 70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를 되찾은 기분이에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그냥 김혜숙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소중할 줄은 미처 몰랐네요. 해질 무렵이면 저는 지훈이랑 같이 바닷가로 산책을 나가요. 오늘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보며 모래사장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철석이는 파도 소리를 듣고 있는데 지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바다, 좋아. 어눌한 말투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뭉클해졌어요. 그래, 좋다. 지훈아, 우리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살자. 엄마가 다 막아줄게. 아니지, 우리 지훈이가 엄마 심심하지 않게 말동무해주니까 엄마가 더 고맙지.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붉게 타오르는 수평선을 바라보는데 문득 지난 70년의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저는 평생을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희생이라고 불렀죠. 저는 그게 미덕인 줄 알았고 제 삶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희생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저를 옥죄는 족쇄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이제는 알아요.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내가 행복해야 내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배우기 위해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지금이 진짜 시작이에요. 파도가 밀려오면 겁먹고 도망칠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넘으면
그만인 것을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지훈이가 제 손을 이끌어 일으켜 세우네요. 이제 그만 들어가자고요. 저는 지훈이의 따뜻한 손을 꼭 잡고 모래사장을 걸어갑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네요. 등 뒤로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마치 저를 응원해주는 박수 소리처럼 들립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자식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실 어머니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시라고요. 파도를 넘어선 저처럼 당신의 바다도 분명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테니까요. 김혜숙님의 삶은 우리에게 묵직한 진실을 전해줘요. 자식을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때로는 나를 처맘에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내가 먼저 단단하게 서야 사랑하는 이들도 지킬 수 있다는 것. 결국 나를 돌보는 것이 최고의 복수이자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